어머니, 제가 이 아이를 지킬게요. 그날 제 30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아이를 지킬게요. 제발 믿어주세요.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배는 불러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교회 사람들이 제게 속삭였던 그 말들이 귀를 때렸습니다. 그 집 손주, 진짜 그 집 핏줄 맞아요?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나는 그냥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야. 그날 제 30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준호가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경찰이 말했죠. 32살의 젊은 나이에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아들이 생전에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모두가 말해줬죠. 하지만 저는 그 어떤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우는 임신 9개월의 몸으로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도 거의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남편의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남편 죽었는데 왜 저렇게 덤덤해? 임신부라 충격받을까봐 감정을 억누르는 거겠지. 아니면 원래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았거나. 저는 그 말들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혼한 지 3년 그 애는 늘 아들을 잘 챙겼고 시어머니인 저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며느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친정으로 가지 않을게요. 어머니 곁에서 아기 낳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고마웠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며느리와 손주라도 있어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 고맙다. 우리 같이 지내자. 하지만 함께 사는 일상이 시작되면서 저는 조금씩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며느리의 핸드폰이었어요. 밤늦게까지 문자 알림이 계속 울렸고 며느리는 핸드폰을 볼 때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게 이상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실에 가고 식탁에 핸드폰을 두고 갔어요. 화면에 문자 알림이 떴는데 발신자 이름이 보였습니다. 민재 오빠, 제 아들의 대학 후배였습니다. 장례식 때 누구보다 많이 울었던 그 청년이었죠. 착한 아이였어요. 아들이 많이 아꼈던 후배였고요. 하지만 왜 며느리 핸드폰에는 오빠로 저장되어 있는 걸까요? 문자 내용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형수님, 오늘 병원 검진 어땠어요? 아기 건강하죠?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뭐 보세요? 아, 아니야. 그냥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왜 민재가 병원 검진 일정을 알고 있지? 왜 그렇게 자세히 물어보는 거지? 다음 날 택배가 왔습니다. 큰 상자였어요. 받는 사람은 며느리, 보내는 사람은 이민재였습니다. 며느리는 상자를 받자마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뭐야, 지우야? 아기용품이야? 내 민재 씨가 보내준 거예요. 민재가? 왜? 오빠가 생전에 부탁했나 봐요. 제가 혼자 힘들까 봐 챙겨달라고. 그 말에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불편한 감정도 있었어요. 왜 굳이 민재한테 부탁했을까? 친구가 많은데. 며느리는 상자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준호야,
너 뭘 알고 있었던 거니? 밤이 되자 며느리 방에서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어요. 응, 잘 받았어. 고마워. 나 괜찮아. 어머님이 잘 챙겨주시는데. 응, 알았어. 다음 주 검진 때 올 거야? 그래. 그럼 병원에서 봐.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이고 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주 검진에 민재가 온다고? 왜?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어제 누구랑 통화했어? 며느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민재 씨요, 택배 잘 받았다고. 감사 인사 드렸어요. 그 애가 다음 주에 병원 온다며?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 오빠가 부탁했나 봐요. 저 혼자 병원 가면 힘드니까. 같이 가달라고. 내가 같이 가면 되잖아. 어머니도 바쁘시잖아요. 교회 일도 있으시고.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며칠 후 저는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거기서 동네 아줌마를 만났어요.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 일로 얼마나 힘드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죠, 뭐. 며느리가 있어서 조금 낫네요. 그나저나 언니, 소문 들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문? 아줌마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며느리 말이에요. 남편 있을 때부터 다른 남자랑 만났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뭐라고요? 아, 저도 확실한 건 아닌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준호 씨랑 며느리, 그리고 어떤 남자랑 셋이서 자주 카페에서 봤대요. 그게 민재일 거예요. 우리 준호 후배. 아,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셋이 너무 자주 만났다고. 그냥 친한 거겠죠. 그렇겠죠. 뭐 근데 요즘도 그 남자가 자주 온다며요? 혼자 사는 집에.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택배 가져다 주는 거예요. 밤에요? 밤에 택배를 가져다 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민재가 언제 오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에서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와 며느리의 잦은 연락, 택배, 병원 동행, 그리고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날 밤 저는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켜보니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아들의 생일로 열렸습니다. 바탕화면에는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한 폴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민재에게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클릭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폴더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동영상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많이 여위어 있었어요. 언제 찍은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 돌아가시기 얼마 전인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형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형이 요즘 회사에서 큰 문제에 휘말렸어. 자세한 얘기는 못하지만 형한테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영상을 남기는 거야.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형이 만약 죽으면 지우랑 아기를 부탁해. 엄마는 연세도 있으시고 지우는 의지할 곳이 없잖아. 내가 형수 곁에서 지켜줘. 병원도 같이 가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챙겨주고 형이 못해줄 일들을 내가 대신해줘.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재야, 하나만 부탁할게. 사람들이 형수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 내가 자주 가니까. 근데 신경 쓰지 마. 형수는 형만 사랑했어. 다른 남자 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형수 잘 지켜줘. 부탁이야.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호야, 너 이미 알고 있었구나.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그날 밤 저는 며느리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가 멈췄어요. 영상을 보여줘야 하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 하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영상을 봤어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어요. 정말 그 아이가 우리 준호 아이가 맞을까? 다음 주 화요일 며느리의 병원 검진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며느리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화장을 하는 모습이 오랜만에 밝아 보였습니다. 지우야, 내가 같이 갈까? 괜찮아요. 어머니 민재 씨가 데리러 온대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까지 와? 네, 차로 데려다 준대요. 왜 굳이 집까지 오는 거야? 며느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민재 씨는 그냥 오빠 친구예요. 나도 알아.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봐.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안 쓸 수가 있어야지. 어제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더라.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차마 내가 다른 남자랑 만난다는 소문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냥 젊은 남자가 자주 온다고. 그게 뭐가 잘못된 건데요? 오빠 친구가 도와주는 건데 알아. 그냥 조심하자는 거야. 며느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는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차 한 대가 집 앞에 서 있었고 민재가 내려서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며느리의 배를 살짝 부축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 그렇게 해온 사람처럼.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돌았죠. 슈퍼 앞을 지나가는데 몇몇 아줌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기 저 사람 봐. 며느리가 다른 남자랑 만나고 다니는데도 모르나 봐. 불쌍해라 아들 죽고 손주마저 진짜 손주인지 모를 판인데 그 며느리도 참 시어머니 있는 집에서 그렇게 대놓고 만나? 저는 그 자리를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오해예요. 그 청년은 우리 아들 친구고 그냥 병원 데려다 주는 거예요. 아줌마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이었어요. 언니, 그렇게 믿고 싶으시겠지만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 둘이 준호 씨 살아있을 때부터 자주 만났대요. 진짜 친구 사이면 임신한 여자를 그렇게 자주 만나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 집으로 돌아왔죠.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들이 영상에서 분명히 말했어. 지우는 다른 남자 본 적 없다고.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지? 오후 3시쯤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어머니, 다녀왔어요? 검진 잘 받았어? 네, 아기 건강하대요. 민재는? 바로 회사 가야 한대요.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랑 민재 씨 사이를 오해하고 계신 거 아니죠?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해? 무슨 오해? 아까 나갈 때 표정이 좀 이상하셨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정말요? 며느리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했어요. 지우야, 나는 그냥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되는 거야. 사람들요? 무슨 사람들이요? 동네 사람들, 교회 사람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는데요?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랑 민재 씨 사이를 이상하게 본다는 거죠? 제가 바람 피운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지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너 믿어. 하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그걸 느꼈을 거예요.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는 저녁도 안 먹고 방에만 있었습니다. 몇 번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밤 11시쯤 며느리 방에서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 씨, 저 어떡하죠? 어머님이 저를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본대요. 우리가 자주 만난다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제가 참아야죠. 네, 알았어요. 내일 병원비 입금해 주시려고요? 고마워요.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병원비, 민재가 병원비를 낸다고? 왜 민재가 병원비를 내는 거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방문을 두드렸어요. 지우야, 문 열어봐. 싫어요. 지우야, 지금 민재가 병원비 낸다고 했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야, 대답해봐. 어머니는 저를 믿지 않잖아요. 믿고 싶어? 근데 이해가 안 돼. 왜 민재가 병원비를 내는 거야? 오빠가 부탁했다고 했잖아요. 아들이 왜 병원비까지 부탁해? 그건 가족이 내야 하는 거잖아. 며느리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어요.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힘드신 거 오빠가 알았어요. 그래서 민재 씨한테 부탁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부담 드리지 말라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아들이 떠나고 제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장례 비용도 빠듯했고 며느리 병원비까지 감당하기 힘들었죠. 하지만 그걸 민재가 대신 낸다는 게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그럼 어떡해요? 어머니한테 더 부담 드릴 수도 없고. 며느리는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저도 돈이 있으면 제가 낼 텐데. 저도 지금 일을 못 하잖아요. 저는 며느리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의심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전부일까? 정말 민재는 그냥 친구로서 도와주는 것뿐일까? 며칠 후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앞으로 온 편지였어요. 보내는 사람은 이민재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손에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열어봐야 할까 말아야 할까? 양심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건 남의 편지야. 며느리한테 줘야 해. 하지만 의심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 안에 뭔가 숨겨진 게 있다면 결국 저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 평생 이런 짓은 처음이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짧은 메모와 입금 확인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형수님, 이번 달 병원비입니다. 형이 부탁한 일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아기 건강하게 나으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입금 확인증을 보니 200만 원이 며느리 계좌로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2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저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며느리한테 건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뜯어봤다는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편지를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한 권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권사님, 제가 상담 좀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요. 뭔데요? 만약 누군가가 제 며느리한테 계속 돈을 보내고 병원도 같이 가고 매일 연락한다면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권사님이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요? 우리 아들 친구예요. 아들이 부탁했대요.
며느리를 돌봐달라고. 아들이 부탁했다고 해도 그 정도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혹시 그 둘 사이에 뭔가? 권사님의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권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순 없지만 교회 사람들도 다 그렇게 수군거리더라고요. 뭐라고요? 미안해요 하지만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사람들이 그 며느리라 그 남자 사이를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준호 씨 아이가 맞는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말에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요즘 세상이 워낙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둘이 준호 씨 살아있을 때부터 자주 만났다는 증언도 있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죠. 만약 정말 그 아이가 우리 준호 아이가 아니라면? 그럼 나는 남의 아이를 손주로 키우는 건가? 며느리가 나를 속인 건가? 다음 날 주일 교회에 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갔어요.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올 때였습니다. 한 권사님이 며느리를 보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고, 저 집 며느리 배가 많이 불렀네? 근데 그 아이 아빠가 누구더라? 준호 씨? 아니면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다들 궁금해하잖아요. 그 아이가 진짜 준호 씨 아이인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교회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며느리는 처음 봤어요. 저는 오빠 외에 다른 남자 만난 적 없어요. 이 아이는 분명히 오빠 아이예요. 그래요? 그럼 왜 다른 남자가 당신 병원비를 내고 매일 집에 오고 당신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죠? 그건 오빠가 부탁했으니까. 남편이 친구한테 아내를 부탁해요? 그것도 그렇게 자세하게? 병원비까지 대라고?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도 황급히 뒤따라 나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뭘 해야 하지?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며느리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방문을 열었어요. 며느리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다리 사이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어머니 아파요. 배가 너무 아파요. 저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민재에게도 전화했어요. 민재야, 지우가 쓰러졌어. 빨리 병원으로 와줘. 구급차가 도착했고 며느리를 실어 날랐습니다. 응급실로 가는 내내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 아기 살릴 수 있죠? 그럼 당연하지.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민재가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머니, 형수님은요? 지금 응급실에 있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이렇게 만든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산모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조기 진통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진통제로 진정시켰지만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조산할 수 있습니다. 조산이요? 네. 아직 34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태어나면 위험해요. 산모가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며느리와 손주를 죽일 뻔했구나. 며느리는 일주일간 입원해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지만 며느리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지우야, 뭐 필요한 거 없어? 없어요. 오늘 기분은 어때? 그냥 그래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죠. 민재는 매일 퇴근 후에 왔습니다. 과일도 사오고 책도 가져다 주고 며느리와 이야기도 나눴어요. 며느리는 민재에게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왠지 모르게 제가 밀려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민재야, 너 솔직하게 대답해 줄 수 있니? 네, 어머니, 너 지우 좋아하니?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하게 말해봐. 너 지우한테 감정 있지? 민재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저는 형수님을 그냥 형의 아내로만 봐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재의 눈빛이 며느리를 볼 때의 눈빛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며느리가 태어나는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어. DNA 검사를 해야겠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나한테 솔직하게 대답해 줄 수 있니? 며느리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뭔데요? 그 아이 정말 우리 준호 아이 맞니?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걸 물어보세요? 대답해봐. 맞니, 아니니? 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믿지 않으셨네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빠 외에 다른 남자 손도 잡아본 적 없어요. 키스도 안 해봤어요. 이 아이는 분명히 오빠 아이예요. 그럼 DNA 검사해보자. 뭐라고요? 아기 낳으면 검사해보자. 그럼 다 확실해지잖아. 며느리가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믿기지 않으세요? 나도 믿고 싶어. 근데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 또 사람들이에요. 어머니는 사람들 말만 믿고 저는 안 믿으시는 거네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DNA 검사예요. 해서 증명해 드릴게요. 저는 떳떳하니까. 그날 이후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았어요. 그저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며느리 건강도 걱정됐고 손주 건강도 걱정됐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장로님과 권사님 몇 분이었습니다. 권사님, 저희가 이렇게 찾아온 건요. 교회 명예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권사님 며느리 문제가 교회 안팎으로 소문이 많이 났어요. 이게 교회 이미지에도 좋지 않고 장로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데 며느리가 아기 낳을 때까지 교회 출석을 좀 자제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말에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며느리를 배척하자는 게 아니라 소문이 잠잠해질 때까지만 잠시 쉬려는 거예요. 며느리가 뭘 잘못했다고 교회를 못 나오게 해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소문이 문제라는 거죠. 그 민재라는 청년이랑의 관계도 좀 이상하고 저는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는 건가? 그날 밤
며느리 방에서 또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 씨, 저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교회에서도 저를 안 받아주고, 어머님도 저를 의심하시고,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차라리 제가 나갈까요? 어머님한테 너무 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어요. 아니에요. 아기 낳고 나면 친정으로 갈 거예요. 더 이상 어머님한테 피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며느리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미안하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 아이가 우리 준호 아이가 아니라면? 그 생각이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의 얼굴이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얼굴이 왜 그래? 몰라요. 어젯밤에 갑자기 부었어요.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이 저렇게 부었는데. 저는 며느리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진찰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임신 중독증 초기 증세가 보입니다. 임신 중독증이요? 네. 스트레스와 불안이 주원인이에요. 계속 이러면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산모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아야 해요. 주변에서 스트레스 주는 요인을 최대한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트레스 주는 요인 그게 바로 나구나. 그날 밤 저는 아들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오래 미뤄왔던 일이었어요. 아들의 흔적을 지우기가 너무 괴로웠거든요. 옷장을 열자 아들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아직도 아들 향이 남아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일기장이 나왔어요. 이걸 봐도 될까? 하지만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뭔가 답을 찾고 싶었거든요. 일기장을 넘기다가 결혼 직후에 쓴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지우랑 결혼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지우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사람을 아내로 맞다니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눈물이 났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를 넘겼어요. 지우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너무 기쁘다. 내가 아빠가 되다니. 지우는 분명히 좋은 엄마가 될 거다. 우리 아기 얼마나 예쁠까. 빨리 보고 싶다. 다음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일이 꼬이고 있다. 큰 비리를 알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고발하면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모른 척 할 수도 없다. 지우와 아기가 걱정된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민재한테 부탁했다.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지우와 아기를 지켜달라고. 민재는 내가 제일 믿을 수 있는 친구다. 엄마도 연세가 있으시고 지우는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민재가 꼭 지켜줄 거라 믿는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지. 지우와 민재가 가깝다고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그 둘을 믿는다. 지우는 나 외에 다른 남자는 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민재는 내 동생 같은 친구니까. 만약 사람들이 오해한다면 그건 내가 책임질 몫이다. 미안해, 지우야. 미안해,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준호야, 넌 이미 다 알고 있었구나.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내가 의심할지. 저는 아들의 책상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아들이 그렇게 믿고 부탁한 며느리를 내가 의심하고 상처를 준 거야. 저는 며느리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지우야, 나야. 문 좀 열어줄래?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우야, 내가 할 말이 있어. 제발 문 열어줘.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내가 정말 미안해. 며느리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너를 믿었어야 하는데 사람들 말에 흔들렸어. 준호가 그렇게 너를 믿고 부탁했는데 내가 너를 의심했어. 어머니, 저 정말 오빠만 사랑했어요. 알아. 다 알아.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의 일기장을 며느리에게 보여줬어요. 며느리는 울면서 일기를 읽었습니다. 오빠가 이런 글을 응, 준호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더라. 며느리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제가 어머님께 너무 말대꾸했어요. 제가 더 잘할게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비록 눈물 범벅이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일기를 봤어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거든요. 정말 그 아이가 우리 준호 아이일까? 그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며느리의 출산 예정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박준호 씨, 어머님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준호 씨 사건 관련해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경찰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며느리도 나왔어요. 경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준호 씨 차 사고. 단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브레이크 라인이 인위적으로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즉, 누군가가 고의로 사고를 낸 거죠.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가 오빠를 죽인 거예요? 준호 씨가 다니던 회사 부장입니다. 준호 씨가 회사 횡령 사실을 알고 고발하려 했거든요. 그걸 막으려고 사고를 위장한 겁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 살해당한 거였어요? 네, 유감스럽지만 그렇습니다. 범인은 체포됐고 현재 조사 중입니다. 경찰이 떠난 후 저와 며느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빠가 그런 일을 당했다니. 준호야, 우리 준호가. 그날 저녁 민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경찰한테 전화 받으셨죠? 응, 들었어. 민재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형이 저한테 맡긴 거예요. 형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께 드리라고 했어요. 봉투를 열자 편지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엄마,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아마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죠? 미안해요. 엄마 효도도 제대로 못하고 먼저 가서 엄마, 지우를 믿어주세요. 지우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나 외에 다른 남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사람이에요. 민재가 자주 우리 집에 올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마, 그건 제가 부탁한 거예요. 지우 혼자 두면 너무 힘들까봐. 그리고 엄마, USB에 있는 영상 하나 꼭 봐주세요. 아기 성별 확인했을 때 찍은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병원 초음파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누워있고 아들이 옆에 앉아 있었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아들이에요. 아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와, 우리 아들이야. 지우야, 들었어? 아들이래. 며느리도 울면서 웃고 있었어요. 오빠, 우리 아들이 태어나는구나. 아들이 며느리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얘야,
아빠야, 빨리 나와서. 아빠 얼굴 보고 싶어. 엄마 닮아서 잘생기게 태어나. 그리고 아들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영상 보고 계시죠? 엄마 손주예요. 엄마 친손자 제 아들이에요.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분명히 제 아이예요. DNA 검사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으로 키워주세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며느리도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오빠가 이런 영상까지.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지우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나는 정말 못난 시어머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이해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의심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야, 나는 너를 믿었어야 했어. 사람들 말에 흔들리면 안 됐어. 다음 날 저는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제 며느리에 대한 소문들 모두 거짓입니다. 제 며느리는 아들 외에 다른 남자 만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 손주는 분명히 제 아들의 아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한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남긴 영상과 편지가 있어요. 그리고 민재라는 청년은 제 아들이 부탁해서 며느리를 돌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도 그 둘이 너무 자주 만나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제 아들이 부탁했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제 며느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당연한 거야. 내가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야. 그날 밤 저는 아들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늦었지? 이제라도 정신 차렸어. 이제 지우랑 손주 잘 지킬게. 약속할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가 걱정됐어요. 아기가 정말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을까? 며느리가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컸거든요. 출산 예정일 이틀 전 새벽 2시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문을 열자 며느리가 배를 움켜쥐고 서 있었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했죠. 10분마다 아프다고요. 저는 황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민재에게도 연락했어요. 지우가 진통 시작했다고 병원으로 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며느리를 실어 날랐어요. 저도 함께 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아플 정도였지만 저는 놓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바로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분만실 밖 복도에 앉아 기다렸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30분쯤 지나서 민재가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더군요. 그 애가 물었습니다. 형수님은 어떻냐고, 괜찮으시냐고. 저는 지금 안에 계신다고, 아직 소식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민재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 애도 떨고 있었어요. 저는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내가 아니었으면 지우가 어떻게 버텼을지 모른다고 했죠. 민재는 아니라고, 형이 부탁한 일일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애의 손을 잡았어요. 너 정말 착한 아이라고, 우리 준호가 너를 친구로 둔 게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시간, 4시간, 5시간이 지났어요. 분만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제발 무사히, 제발 무사히.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6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축하한다고, 건강한 남자 아기를 출산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어요. 정말이냐고 물었더니 간호사가 웃으며 그렇다고 했습니다. 산모도 아기도 건강하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계속 중얼거렸어요. 민재도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중얼거리더군요. 형수님이 아기 낳으셨대요. 건강한 아들이래요. 잠시 후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작은 아기였어요. 울음소리가 참 우렁찼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어요. 할머니, 안아보시겠냐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너무 따뜻했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이었죠. 얘야, 할머니야, 잘 왔어. 우리 손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닮았어요. 눈썹, 코, 입술, 모든 게 제 아들 준호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준호야, 똑 닮았어. 우리 준호 그대로야, 라고요. 민재도 아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 닮았다고, 진짜 형이랑 똑같다고요. 저는 며느리가 있는 회복실로 갔습니다. 며느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해냈다고요. 저는 그렇다고, 고생했다고, 정말 고생 많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손을 꼭 잡았어요. 지우야, 아기 준호 완전히 닮았다고, 우리 준호 그대로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어요. 정말이냐고요. 저는 그렇다고, 정말이라고, 나중에 보면 깜짝 놀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 우리 아기 닮았대요. 잘했죠?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그래, 정말 잘했다고, 우리 며느리 정말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와 아기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아기 용품들이 가득했어요. 아기 침대, 의자, 옷, 기저귀, 분유,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민재가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였어요.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다 내가 준비한 거냐고요. 민재는 그렇다고, 형이 메모해 놓은 게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형이 아기 태어나면 필요한 거 다 적어뒀다고 했어요. 저는 민재를 안아줬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아기를 안고 아들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준호야, 봐. 내 아들이야. 너 완전히 닮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니, 오빠가 이름 지어뒀다고요. 준서래요. 준호의 준, 서쪽의 서라고요. 준서. 좋은 이름이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오빠가 그러더래요. 준서는 준수한 서쪽이라는 뜻인데, 서쪽은 저물력을 뜻하니까 아빠가 저물어도 아들은 계속 빛날 거라는 의미래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준서, 우리 준서,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날 이후 집안은 아기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밤마다 분유 타는 냄새가 났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또 먹이는 일상이 반복됐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재가 찾아왔습니다. 그 애가 말했어요. 이제 멀리 간다고요. 어디로 가냐고 물었더니 회사에서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났다고 했습니다.
3년간 미국에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재는 말했어요. 형수님이랑 준서 못 봐서 아쉽지만 형이 부탁한 일은 다 한 것 같다고요. 이제 어머니가 잘 지켜주실 거라 믿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재를 안아줬습니다. 민재야, 너 정말 고마웠어. 내가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버텼을지 모른다고 말했어요. 민재는 말했습니다. 자기도 감사했다고, 형한테 받은 은혜 조금이라도 갚은 것 같아서 뿌듯하다고요. 민재가 떠나는 날 우리 모두 공항에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준서를 안고 말했어요. 민재 씨, 정말 고마웠다고, 오빠가 당신을 친구로 둔 게 자랑스러울 거라고요. 민재는 아니라고, 자기가 더 감사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준서야, 잘 자라. 아빠처럼 착하고 멋진 사람 돼야 돼. 민재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손을 흔들었어요. 민재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요. 준서가 100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작은 잔치를 열었어요. 교회 사람들도 왔고 친척들도 왔습니다. 사람들은 준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빠 완전히 닮았네요. 준호 씨 어렸을 때랑 똑같아요. 이렇게 예쁜 손주를 두시다니. 복 받으셨어요.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예전에 저를 의심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축하해줬어요. 한 권사님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그동안 오해해서 정말 죄송했다고요. 며느리는 괜찮다고, 다 지나간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때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며느리는 그저 관대하게 용서해 준 거였죠.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이제 친정 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가는 게 아니라 친정 부모님이 한번 오세요. 손주 보고 싶다고요. 저는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당연히 와야지. 내가 맛있는 거 준비할게. 며느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요즘 많이 밝아지셨다고 말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러냐고, 나도 모르겠다고, 그냥 준서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대답했어요.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자기도 그렇다고, 준서 보면 오빠가 살아있는 것 같다고요. 우리는 준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며칠 후 며느리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그동안 우리 딸 고생 많았죠? 저는 아니라고, 제가 오히려 지우한테 미안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셨어요. 괜찮다고, 다 지나간 일이고 이렇게 예쁜 손주 봤으니 됐다고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남은 사람들이 서로를 붙잡고 가족이 된 거죠. 밤이 되어 준서가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볼게요. 저는 괜찮다고, 내가 안아줄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준서를 안고 거실을 걸었어요. 준서야, 왜 울어? 배고파? 아니면 기저귀? 라고 물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타서 먹였어요. 준서는 제 품에서 분유를 먹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아들과 똑같았어요. 저는 준서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이렇게 돌아온 거니? 엄마한테?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엄마가 지우를 의심하고 너를 믿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이제는 준서랑 지우 잘 지킬 거야. 약속할게.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준서는 제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의 사진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이제 알았어. 사랑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더라. 내가 지우를 믿었던 것처럼 엄마도 이제 믿을 거야. 그리고 준서 잘 키울게. 너처럼 착하고 멋진 사람으로 만들게 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서가 돌이 됐습니다. 큰 잔치를 열었어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준서는 돌잡이에서 청진기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어요. 아이고, 의사 되겠네. 아빠도 똑똑했으니까 이 애도 분명히 똑똑할 거야. 가끔 아들 생각이 나서 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슬픔에 갇혀 있지 않아요. 아들이 남긴 사랑이 우리 곁에 있으니까요. 준서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의심을 이긴다는 것을, 믿음은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은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준서가 아빠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빠,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맞아, 아빠야. 준서가 물었어요. 아빠 어디? 저는 말했습니다. 아빠는 하늘에 계셔. 준서 지켜보고 계셔. 준서가 말했어요. 아빠 보고 싶어. 저는 준서를 안아줬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어. 근데 아빠는 항상 준서 마음속에 있어. 그리고 준서가 착하게 살면 아빠가 하늘에서 웃으신단다. 라고 말했어요. 준서는 대답했습니다. 응, 나 착하게 살 거야. 그리고 다시 뛰어놀러 갔습니다. 며느리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니, 행복하시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무 행복해. 너희들이 있어서. 며느리도 말했어요. 자기도 그렇다고, 어머니가 계셔서 행복하다고요. 우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슬픔이 끝나면 새로운 시작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죽어도 우리 곁에 남는다는 것을요. 준호야, 고마워. 지우를 보내줘서, 준서를 보내줘서, 그리고 엄마한테 다시 살아갈 힘을 줘서. 엄마 이제 괜찮아. 너 걱정하지 마. 엄마가 지우랑 준서 잘 지킬게. 그리고 곧 태어날 둘째도. 약속할게, 아들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의심과 진실 사이에서 방황했던 한 시어머니의 이야기. 하지만 결국 사랑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